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 만났죠. 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 예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오늘 오전에 만났고요. 그 유영하 변호사도 같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랑 김영동 비서실장 같이 갔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만난 거는 사실 이제 대화 내용보다는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데 큰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일종의 뭐 화해 신호랄까요? 아니면 밀착하는 그런 행보들 쭉 보여왔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만났다. 이 점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천도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받았잖아요. 네. 대구 달성갑 지역에 받았죠. 이것도 사실은 당내에서는 일종의 이제 좀 밀착하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해석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점을 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랑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밀착했던 거,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밀착했던 거, 요거랑 좀 같이 볼 수 있고, 이제 크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보수 지지층 결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잠시만 이제 면담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 인터뷰했는데 그거 잠깐 보고 다시 또 얘기 나눌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죠. 이게 질문과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만남의 의미 네. 풀이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쉽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지층 결집, 보수층 결집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보수층 결집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보통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있던 뭐 소위 표현으로 이제 집도끼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집도끼부터 먼저 잡고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시험에 비유하자고 하면은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킬러 문항 풀고 요런 거 어려운 문제 풀고 요런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 첫 단계부터 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이 연결선상에서 좀 해석이 되는데 모두 발언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런 점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예전에도 많이 썼던 표현인데 이제 한동안 좀 안 쓰다가 오늘 또 다시 나온 건데 이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도 흔들고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거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제 일각의 국내의 세력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도 이 지지층을 좀 다시 한번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결집을 시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게 사실 당내에서는 좀 엇갈린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 이런 다급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이 달라가지고 지지층 결집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서 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지지층을 딱 결집을 하면은 대구나 뭐 대구 경북 TK 이런 쪽에서 표를 많이 몰아주게 되면은 전체 표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파이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은 어쨌든 모든 표를 다 끌어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그런 싸움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총선은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표현을 하기로는 지난번 총선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웠잖아요. 이제 백석대를 했는데 그때 안 좋았던 거 보면은 수도권에서 1000표에서 2000표 사이로 많이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K 지역을 결집시키는 게 이 1000표, 2000표를 다시 불러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거예요. 격전지에서 이렇게 비등비등한 이런 세에서 TK나 이런 데 이제 결집을 불러오는 게 과연 수도권 격전지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군요. 맞아요. TK 쪽을 결집시키는 게 도움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좀 다른 건데 이제 이것도 역시 또 한 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TK가 흔들리고 PK가 흔들리면은 TK 같은 데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잘 넘어가는 경우는 없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건 뭐냐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TK, PK 사람들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가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같이 흔들릴 수 있다. 네, 여기를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그 수도권도 다시 끌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런 표는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시킨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게 오히려 안 좋다. 그걸 상기시키게 되면은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해법이 일단은 다급해서 나왔다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 여기서 실제로 유효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주역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비공개 면담이긴 하지만 예방을 또 사저에 찾아가 예방하고 그런 모습이 선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총선 정국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해왔던 행보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썩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계하고 또 친박계하고 계속 손을 잡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그런 그림에서 좀 자유로웠었어요. 좀 벗어나 있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손을 이제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에는 울산과 경남, 양산 그리고 부산 4.9 일대 차례로 돌면서 후보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나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에다가 부산도 흔들린다, 뭐 부산도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은 다 돼 있어요. TK가 흔들린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TK 의석수가 바로 빠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TK가 흔들린다라는 건 PK가 흔들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TK, PK가 흔들린다라는 건 수도권에서 의석이 일부 더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TK, PK 그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사실은 이제 서진 정착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김종인 전 그 위원장이 많이 강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진 정책을 하게 되면 호남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잘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부산 지역의 낙동강 벨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낙동강 벨트 거기 이제 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 네.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도 어렵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하고 또 공천에 약간 손을 댄 지역이 어디냐면은 수원하고 그다음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이렇게 세 개를 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수원은 가불병 정도 5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벨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의석수가 걸려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수정 교수라던가 아니면 뭐 박문규 전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투입을 했잖아요. 낙동강벨트는 어떤 지역이냐면 중진들 조정한 지역이죠. 재배치했죠. 네, 재배치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주요 전략 3가지 지역 중에서 한 곳이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PK가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도 같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위기론이 굉장히 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르포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수원 정지역을 이수정 네.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준혁 후보하고 이제 이렇게 맞붙는 그 지역을 갔는데 이제 그 경기도 그 국민의힘의 사무처가 이제 그 소원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관계자랑 잠깐 만났었는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경기도 59개 지역에서 7개를 이겼고 서울 49개 지역에서 8개를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석대 이런 숫자가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경기도가 이걸 지킬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킬지 잘 모르겠다. 네, 7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서울은 사실은 8개는 거의 최소로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용산이 하나 껴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용산을 잃고 동작을 가져올 수 있으려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개를 겨우 유지는 할 텐데 이것도 하나 내주고 하나 가져오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그런 조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거나 아니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의대 정원 문제를 꺼낸다라거나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한다라거나 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에 대해서 좀 보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한계가 이제
닥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부터 이제 등판을 했어요. 신당동 떡볶이 먹으면서 한 위원장과 얘기 나누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좀 당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이제 의대 문제에 대해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통로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의대 문정원 문제는 지금 단순히 보진 않아요. 지금 여야 모두 좀 총선의 굉장히 핵심적인 변수로 보고 있잖아요. 이걸 네. 여권이 잘 풀어낸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걸 잘 풀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여권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핵심 변수인데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세브란스 병원 교수잖아요. 지금 네. 교수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하는 면이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공의들이 이제 집단 사직을 한 거하고 교수들이 사직하는 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지는 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의사단체들이 협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딱 그 보스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협이 그렇게 이제 대표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단체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권리를 위해서 싸울 일이 자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한 조직으로 잘 엮여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공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교수들이라는 결국 거예요. 교수들이.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움직여줘야지 전공의들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일부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는 이제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고 외국인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중도층을 조금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호남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당 내부에서 그렇게 기대가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화면에 잡히고 이런 그림들도 좋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역시 좋고 하기는 한데 인요한 위원장 뭐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중도층이 뭐 돌아온다라거나 그 정도의 기대를 두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서보기도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나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용산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하나 좀 짚어드리면은 용산이 주도권을 가질 때 그리고 당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질 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있었어요. 2월 달부터 다시 돌이켜 보면은 공천 시즌에서는 확실히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갔었죠. 그렇죠. 그때는 거의 용산을 배제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출신들 얼마나 들어올 거냐, 되게 많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들을 했는데 그 반대되는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국민의힘은 용산하고는 좀 분리가 돼 있구나 이런 인식이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뭐 지지율이 꽤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공천이 어느 정도 끝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이제 황상수 황상무 수석. 네, 황상무 수석 전 수석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런 것들은 다 용산의 문제였거든요. 다시 용산이 또 주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정책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용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민생토론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여권하고 빼놓을 수가 없구나 용산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구나 이런 인식들이 강해지면서 다시 용산이 앞에 서게 되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실책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다시 움직임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용산이나 정부가 해왔던 그 의대 정원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금투세 폐지라든가 이런 정책 문제도 직접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주도권이 용산으로 갔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략이 안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계속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이 높은 거잖아요. 높으니까 거기서 좀 바꿔가지고 당을 보고 뽑아주세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건데, 네. 근데 그 그림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다 보면은 다 용산이랑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국민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될 것 같다. 아예.
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KBS 대담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해준다면 당에서는 한 5%포인트 정도는 그냥 지지율이 쉽게 오를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일부 대통령이 수용을 하는 그림이라던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 바꾸는 그림 그런 그림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제가 들었던 또 인상적인 뭐 여권 관계자 표현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자기 선거로 인식을 하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선거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 아, 자기 선거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제 자기 선거로 인식해서 전면에 서가지고 치르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자꾸 뒤로 좀 빠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여권 관계자의 네. 근데 이게 얘기예요? 물론 윤 대통령이 내 선거로 인식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면에 나섰을 때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높다 보니까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른 모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일종의 속임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속임수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전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총선인데 자꾸 한동훈 위원장 내주는 국민의힘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도 자꾸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받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용산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지난주부터 대파 논란이 이제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최성만 경제부총리가 사실 어제 마트 찾아가서 현장 점검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왜 875원이 나오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했거든요. 이제 원래 가격이 4,260원인데 이제 정부에서 할인 지원 납품 단가로 2,000원을 주고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을 주고 그래서 3,000원 깎였고 거기다가 이제 농식품부 할인 쿠폰이 375원 붙어서 875원이 나온 거다. 그냥 나온 가격이 아니다. 원래 가격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기획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네. 설명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논란이 불거져 나왔잖아요. 요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한 단, 그러니까 1kg 한 단에 875원이라고 아마 그거는 지칭을 했던 언급에 걸로.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이제 한 요쯤에 한 단인가 해서 말씀이신 네, 건가요? 한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사실은 980원인가 뭐 얼마인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875원. 875원. 네.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뿌리는 네. 아니었죠. 아니 무슨 말? 이게 사실 이제 어제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제 875원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저희 댓글로 호시우행님이 대파가 산삼이냐 한 뿌리 단위로 계산하는 건 처음 봤다 대파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대통령이 875원 이 대파 한 단 요 행사 방문에 이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요 큰 흐름 자체는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에 대한 대응, 리스크 대응, 뭐 이제 공천을 취소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공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이 단계가 결국에는 이제 여야 모두 민생으로 가는 겁니다. 민생으로. 네. 이제 여권 역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생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제가 뭐 금투세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다자녀에 대해서 뭐 등록금 대학 같은 거 등록금 얘기 면제해주고 뭐 나왔죠. 이런 네. 것들 이제 정책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민생 문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이제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권 내에서는 이거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야권도 그렇고요.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계속 끌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SNS에 뭐 대파 가격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원전 갔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거기 이제 각 후보 캠프의 사진을 받게 되는데 이수정 후보 캠프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왜냐면 이제 국민들 그냥 이제 유권자들 만나는 거라서 후보를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 사진을 넣으려고 부탁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줬고 그다음에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그 대형마트 가가지고 대파 사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김준혁 후보는 네, 배우자랑 같이 대파 사는 사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계속 불거지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 쪽 그 관계자한테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은 이제 꾸준히 처음부터 계속 정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종국에는
이 민생 문제를 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이제 뭐 민생지원금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단계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민생을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나 민생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키우겠다. 이렇게 조금 의도가 다르고 그러나 여야 모두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바둑 두듯이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권에서 꽤 까다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제가 들리는 게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 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경부터 먼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원금 같은 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용산이 좀 수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일부 이제 인사들도 있었거든요. 일부 그런 고민도 당 내에서는 있었군요. 원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산의 기본 기조는 이런 걸 못 준다라는 기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재정 이제 건전성.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용산이 좀 마지못해 수용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그림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못 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뭐 양론이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 뭐 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표퓰리즘이다, 선진공세다, 뭐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딱 맞받아치게 되면은 이제 받고 싶은 사람, 그걸 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곤란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용을 해가지고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을 온전히 여권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제안을 했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걸 수용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되니까 마치 나눠서 그 성과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후자를 선택 못하고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여당 프리미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사실은 그런 그 집권했을 때 이런 지원금을 푸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국민들이 이걸 실제로 받아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런 돈 풀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막상 실제로 받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정부가 뭔가 해주네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막는 그런 이제 장군멍근 그런 카드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잠깐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로 좀 나서면서 뭔가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릴까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환자단체에서는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될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 이런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 기다린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기다린다라는 게 민주당이 이미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뭐 500명에서 1000명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500명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명 너무 많으니까 이제 500에서 1000명 정도 그것도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대화해서 조정을 하자 일종의 중재안을 쭉 내놓은 상태고 다만 초기에는 이제 의대 정원을 확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고 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이 지지를 못 받았는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상황이 쭉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흐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조정하는 능력이 정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고 초기에는 좀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 관계자 표현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 전해드리면은 국민들이 불안한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정원 확대 방향 자체에는 대다수 찬성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 그리고 리더가 어떤 과정을 조율해가는 것, 그 능력도 하나의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못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예측했다. 원래 나오는 시나리오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속 있고요. 대련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얘기 들어봤을 땐 복잡해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쉽게 약속 대련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의료계 쪽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결국은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 정원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2,000명 정원을 줄이게 되면은 아마 일종의 좀 타협의 여지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용산이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난 갈등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일단 정원은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00명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 사실은 대학별로 다 배정까지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줄여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 용산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하듯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500명, 1,000명 한동훈 위원장이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굿캅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합. 네,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뭐 전략이라고 네. 하잖아요. 지금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집단이 여권 내에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 들어주는 그런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이 아까 많다라고 했던 게 또 모 관계자 표현 전해드리면은 정부 협상력을 낮추거나 의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은 안 된다. 그리고 협상으로 인식이 되면, 그러니까 당이 나서가지고 의사단체랑 협상하는 걸로 인식이 되면 당청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하고 용산의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쉽게 아직 풀릴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만약에 약속 대련을 할 거라고 하면 실제로 정원 축소까지 확답을 따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율까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좀 그 걱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죠. 총선 앞두고 이제 재판에 잇따라 무단 불출석해서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경고했어요. 네, 강제 소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방송 출연, 그 다음에 가까운 서대문 지역 유세를 한 다음에 바로 출국을 재판으로, 유세하고, 네, 바로 재판을 갔고요. 지금 입장 차이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 아니냐 총선이라는 게 그리고 그 총선 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대표니까 뭐 상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선대위원장이니까 못 나간다라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형사재판이니까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그 또 이제 뭐 유튜브 채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은 법원 문제가 아니고 검찰 문제다 이런 점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검찰 문제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자신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좀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검찰 그 뭐 정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부각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